자, 5월 31일 파이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은요, 일단은 그 교환에 배포해 드린 게, 제목이 코딩 테스트 기본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이 변수, 연산자, 연속성 자료형, 그 다음에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을 봤어요. 이제 얘네들이 조합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그 코딩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 유형들 중에 좀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들을 교환으로 먼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하고 연관된 연구과제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진행되면 우리가 책에서 좀 덮어뒀었던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요점 짚기를 한번 할 거고요. 이게 이제 2교시 스케줄이고, 그 다음에 3교시 때는 배포되어 있는 교환 보면요, 이제 종합 문제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된 내용들을 토대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그래도 기존의 연구 과제들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교시 동안 이제 문제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교시에 이 문제 풀이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까지 내용을 중간 점검을 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 정도까지 내용이면 웬만한 학교에서 파이썬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한다고 했을 때 중간고사 범위 정도의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중간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날인 거고요. 한번 이제 문제 유형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되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반복문이 항상 들어가요. 첫 번째는 반복 범위의 동적 설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별짓기라는 문제가 있어요. 가장 기본 유형 하나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하고 항상 짝지어지는 게 리스트였죠. 리스트의 원소를 탐색하는 거. 총점하고 평균 구하기는 사실 앞에 예제에서도 한번 해봤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리스트의 정렬과 관련된 문제, 역순 배치, 오름 차순, 내림 차순,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루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가 됐건 간에 항상 다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C 언어가 됐건 자바가 됐건 항상 접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파이썬으로 풀 경우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쉬워요.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반복 범위의 동적 설정입니다. 자, 문제를 보기 전에 일단 용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죠.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자료 구조는 효율적인 접근이나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의 조직 관리 저장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료라고 하는 거는 연속성 자료용을 뜻해요. 이 연속성 자료형들은 데이터 값을 모아놓는 특성이 있었죠. 그때 그냥 무분별하게 모아놓는 게 아니라 일정한 관계를 갖는 항목들을 모아놓고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명령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들을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련의 정해진 절차가 있어요. 그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흔히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죠.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정해진 규칙들이에요. y는 fx라고 했을 때 y는 f의 10이다 라고 하면 y 값이 20이 됐다. 그럼 우리가 fx는 x 곱하기 2 내지는 x 플러스 10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럼 이 f라고 하는 키워드로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알고리즘이랑 동의어가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 요즘 왜 흔히들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들 되게 많이 쓰는데 저는 그때마다 되게 약간 좀 그랬던 게
과연 저 단어 뜻을 알고 쓰는 말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알고리즘과의 동의어는 수학 공식을 뜻합니다. 수학에서도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정해진 일련의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초가 돼요. 컴퓨터를 동작시킬 때는 어떻게 입력하고, 함수에 들어가는 입력과, 그 다음에 입력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며, 얻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출력하는가,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이거를 코딩으로 기술해야 돼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아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프로그래밍 쪽으로 취업 준비할 때는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하죠. 하나는 이제 실무 기술, 가장 대표적인 게 웹사이트 제작입니다.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알고리즘을 물어봐요. 오늘 그 마지막 교시에 제가 종합 문제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어떤 거구나라고 이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분명한 거는 오늘 수업에서 제시해드리는 이 문제들을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에 바로 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코딩 테스트 문제는 오늘 진행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건 중고등학교 수학 과정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중학교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코딩 테스트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맞춰야 진행할 수 있는 거다. 비유하자면 그래요. 실제로 제가 프로그래밍 관련된 교환들을 제작을 할 때 참고하는 게 중학교 수학 과정이에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 제가 개강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업을 통해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는 입구까지만 데려다 드릴 테니까 실제 코딩 테스트는 이후에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지키는 날이 될 거고요, 오늘.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마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 학교에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 과목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학원들은 대부분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 실무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데 이게 좀 파이썬이 필요해서 배우는 거다라고 하시면은 실무 기술이 웹사이트 제작이 아니라 파이썬으로 진행하는 데이터 분석이 되겠죠. 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물론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지만 요즘 일반적인 사무직 중에서도 뭐 매출 통계라든지 매출 동향 파악 뭐 이런 식으로 각종 데이터 분석 자료는 들어가니까 일반 사무직에서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주말반 같은 경우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꽤 대다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무직들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코드를 짠다라고 하면 알고리즘을 그렇게 깊이 있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자, 일단은 개요 다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별짓기 문제인데요. 프로그래밍 입문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인터넷 뒤져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별짓기 문제의 진짜 의미는 일단 중첩 반복문에서 자식 반복문의 수행 범위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문제예요. 동적으로 설정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식 반복문의 수행 범위를 어떤 계산식으로 얻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중 반복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이런 식이었어요. 바깥의 반복문이 행을 담당하고 안쪽의 반복문이 열을 담당한다는 얘기는 저번 시간에 그 요약 정리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2차원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 반복문에 있는 요 i 값이 0부터 4까지 진행이 되죠. 이게 이제 0, 1, 2, 3, 4 2차 리스트에서 행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요. 안쪽에 있는 반복문 i가 0에서 1로 올라가기 위해서 j가 0부터 2까지 반복하고 또 0부터 2까지 매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j는 열을 담당합니다. 각각의 칸이요. i가 1 올라가기 위해서 j가 i가 0일 때 j는 0, j는 1, j는 2 끝까지 와서 다시 i가 1 증가하면은 i가 1일 때 j는 0, j는 1, j는 2 또 i가 1 증가해서 2가 되면은 j는 0, j는 1, j는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범위가 고정되어 있는 이중 반복문은 정사각형 모양의 2차원 리스트를 탐색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거랑 동일해요. 자, 근데 i가 증가함에 따라서 j의 반복 범위가 1씩 늘어나게 설정해 보죠. i의 범위는 0부터 4까지입니다. 근데 j는요 0부터 i 플러스 1까지래요. 자, 그러면 이제 i가 0일 때 j의 범위는 0부터 0 플러스 1이죠. 0,1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1 전까지니까 결국 0부터 0까지라는 소리가 돼요. i가 1이 되면 0부터 여기가 그럼 2가 되니까 0, 1이 되겠죠. 즉 i가 1 증가할 때마다 j의 수행 범위가 1씩 늘어나요. i가 0일 때 j는 0까지, 1일 때 j 1까지, 2일 때 2까지, 3일 때 3까지, 4일 때 4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중첩하면은 이제 불규칙적인 자료를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봤었던 반복문의 규칙. 요게 공식인 거예요. i가 한 번 증가할 때마다 j의 반복 개수가 1씩 늘어나게 하려면 조건식이 i 플러스 1로 가야 된다. 여기 요게 공식인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고리즘은 공식입니다. 정해진 절차예요. 그러니까 공식은 이런 걸 외워야죠. 자, i가 0일 때 스타라고 하는 변수를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럼 이제 j가 반복을 해요. i가 0이면 여기가 1이 되니까 결국은 0부터 0까지 한 번 하는 거죠. 빈 문장에다가 별을 더합니다. 문자열끼리 덧셈은 결합이라 그랬죠. 여기서 별 하나가 돼서 끝났고 빠져나와서 출력을 해요. 그럼 한 줄 출력했죠. 다시 돌아가요. 이제 i가 1이 돼요. 자, 스타라는 변수 다시 내용을 리셋했어요. 이번에는 0부터 2 전까지니까 0부터 1까지가 되죠. 두 번 하는 거니까 빈 문자에다가 별을 두 번 누적해요. 그럼 그 다음에 출력하면 별별이 출력되겠죠. 다시 또 돌아가서 i가 2가 되면요. 자, 스타 변수 다시 리셋하고 0부터 i가 2니까 3. 그럼 반복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0, 1, 2니까 3번 하죠? 여기다가 별을 3번 갖다 덧대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합니다. 자, 그럼 계속 반복할 때마다 출력되는 별의 개수가 하나씩 늘겠죠.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터넷에서 별짓기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자, 요게 지금 우리가 했었던 가장 기본 유형이고요. 자, 뭐 요런 것도 있고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백준 코딩 테스트인가 뭐 해갖고 코딩 테스트 문제들 문제은행 운영하는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별짓기 유형이 2448번까지 있대요. 솔직히 이건 난 제정신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별짓기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가장 기본형이죠. 오, 이건 또라이인데?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 우리가 한 게 여기 Q8이죠. 요거랑 Q9. 요거까지는 기본으로 꿰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코딩 테스트를 더 연습하고 싶다고 하면 10번하고 11번 유형까지는 할 만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따가 요 문제를 진행을 하실 때,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자, 지금 출력하는 게 별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를 역순으로 출력하게끔.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해보실 만해요. 요거까지 한번 해결해 보세요. 대신에 이거 해결하세요 라고 하면 아예 코드 전체를 싹 갈아엎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이 문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안쪽 반복문을 동적으로 설정하는 거라 그랬죠. 자, 요 문제에서요. 제약을 겁니다. 여기만 고치세요. 딴 데는 그대로 두고 여기만 수정해서 이 출력 결과가 뒤집히게 하세요. 안 그럼 이 문제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다 리빌드, 아까 학습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안쪽 반복문을 동적으로 설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식을 발견해내는 게 이 문제의 의미지 반복문을 전체 리빌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힌트는 요 값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뒤집으시면 돼요. 자, 이거 퀴즈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제가 지금 문제 출제한 거를 단톡, 그 스크린 캡처 떴으니까 이걸 좀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이따 실습할 때 같이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요번엔 리스트의 탐색 문제입니다. 1차원 리스트를 탐색하는 방법. 자, 원소가 5개 있으면 레남수의 반환값이 개수 5개죠. 그러면은 레인지에서 0,5라고 지정을 하면 길이 값을 설정한 거죠. 그럼 반복 범위는 0부터 4까지 1씩 증가. 그래서 i라는 변수의 범위를 이걸로 지정하면 이 i 값이 리스트의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의 i번째다라고 접근하면은 각각의 원소를 하나씩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원소에 대한 총합계와 평균. 자, 어떤 학생의 점수래요? 이걸 갖고 총점을 구할 때는 반복문 시작 전에 0으로 초기화하라 그랬죠?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원소 개수 5개.
자, 레인지 0부터 5 전까지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0부터 4까지죠? 그럼 i는 포인트의 0번째부터 포인트의 4번째까지니까 0, 1, 2, 3, 4. 이 원소들을 하나씩 탐색하게 되죠. 그거를 토탈에다 갖다 더하면 71을 꺼내다가 토탈에 더하고 88을 꺼내다가 토탈에 더하고 95를 꺼내다가 토탈에 더하고 나머지 안 해도 되죠? 자,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토탈이 총점이 되는 거예요. 리스트 원소의 총합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사이즈로 나누면,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평균을 그냥 정수로 출력을 했는데 뭐 나눗셈이니까 실수로 출력하셔도 상관없고요. 출력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리스트 관련 내장 함수 봤을 때 sum이라고 하는 내장 명령을 확인을 했었어요. 이 내장 명령을 사용하면은 이 원소들의 합을 그냥 다 갖다가 쓸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코딩할 때는 아마 이런 명령을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파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딕셔너리하고 리스트가 병합된 자료 구조 봤었죠. 이런 식이에요.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의 원소가 딕셔너리인 거죠. 여기서 국어는 98, 수학은 72. 이런 식으로 점수가 되어 있다. 이게 이렇게 원소로 들어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 국어의 총점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장 함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데이터는 이렇게 복합 자료형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탐색을 해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내가 핸들링하는 과정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문을 다른 유형으로 해봤습니다. 리스트 자체를 반복문에 걸면은 요 P는 리스트의 원소들이 직접 대입이 되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변수에다가 P 값을 바로 더해버리면 손쉽게 총점을 구할 수 있어요. 아까는 포인트에 i번째라고 접근했는데 이제는 이 P가 원소가 직접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의 인덱스를 통한 탐색과 원소에 대한 직접 탐색을 구별하시라는 의미예요. 자, 총점 구하면 다시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은 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2차원 리스트 탐색 패턴이에요. 마이 데이터에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또 있습니다. 마이 데이터 기준으로는 여기가 0번째고 여기가 1번째예요. 자, 얘는 스텝 1이에요. 자, len 마이 데이터. 그러면 마이 데이터의 원소는 현재 2개밖에 없으니까 길이는 2가 돼요. 사이즈 출력하면 2라고 나올 거고요. i는 레인지 0, 사이즈 2보다 작은 동안이니까 i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죠. 자, i번째 데이터, 마이 데이터의 i번째. 리스트를 통째로 출력할 거기 때문에 %s 걸었어요. 0번째 데이터는 이거고 1번째 데이터는 요거다. 그러면 마이 데이터의 i번째가 요거니까 얘를 가지고 다시 반복을 하면은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값들을 탐색할 수 있겠죠. 자, 스텝 2 이어집니다. 아까 코드 그대로 유지되고요. 밑에 네모칸 친 부분만 추가된 거예요. 자, 토탈 0. 이거를 반복문 안에서 선언했어요. 그럼 i가 1 증가하면 토탈 변수가 다시 0으로 리셋되는 거예요. 자, 마이 데이터의 i번째가 요거였죠. 자, 이거의 길이를 가져오니까 사이즈 2는 4가 되죠. 자, 0부터 4 전까지니까 0부터 3까지가 됩니다. J는 0, 1, 2, 3이 되겠네요. 자, i가 0일 때 J는 0, 1, 2, 3이 돼요. 0일 때
0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i 값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니까 i가 0이라는 거는 마이 데이터의 0번째라는 거고, j는 그 마이 데이터의 0번째를 가지고 다시 재구성한 거니까 j는 여기에서의 0, 1, 2, 3이 됩니다. 그럼 이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는 얘네들을 더한 게 되겠죠? size2, 요 리스트의 길이로 나누니까 이 0번째 항목의 평균을 구한 거고요. 그래서 i번째에 대한 총점과 평균을 개별적으로 구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반복을 다 수행하고 나면,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요. 그럼 i가 이제 1이 돼요. 그럼 마이 데이터의 1번째에 대한 거니까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하겠죠. 자, 그래서 1번째 데이터는 요거다라고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탈 변수를 다시 0으로 리셋했어요. 자, 마이 데이터의 1번째 길이를 측정했으니까 길이 4가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0부터 3까지 반복 범위가 나옵니다. j는 0, 1, 2, 3이 되겠네요. 자, i가 1일 때 j가 0, 1, 2, 3으로 변하면 i가 1일 때 0, 1, 2, 3. 그럼 이 각각의 원소를 꺼내서 다시 토탈에다가 더하는데, 이 안쪽에 반복문에 진입하기 전에 토탈 변수를 0으로 리셋했기 때문에 앞에서 구한 거는 다 날려버린 거고 얘만 갖고 따로 합산을 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행에 대한 총합과 평균을 또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복문을 바꿔보면요. 이제 마이 데이터를 여기다 바로 걸었어요. 그럼 로우는 마이 데이터의 원소가 돼요. 이 로우는 이게 통째로 되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이번에 출력되는 로우는 요거. 한번 출력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얘가 로우가 되니까 이번에 출력하는 건 요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안쪽 반복문에서 로우를 가지고 또 반복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우가 요거랑 요거였는데 출력 한번 하고요. 이 로우를 다시 얘를 다시 반복문에 걸어요. 그럼 이 콜은 로우의 원소가 되죠. 그래서 콜에 대한 합계 그리고 로우의 길이 4개죠. 4개로 나누면 평균. 첫 번째 게 끝나고 나면 다음 거를 가지고 다시 또 똑같은 처리를 수행하겠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드의 유형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봤을 때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은 아까 별 찍기 역순으로 찍는 거 있었죠? 이거. 시험지에 딱 요거 하나 나와요. 그리고 이런 출력 결과를 갖도록 코드를 손으로 쓰래요. 시험지 하나 주더라고요. 컴퓨터실에서 시험 보지도 않았어요. 일반 강의실이었어요. 출력 결과를 보고 소스 코드를 유추해서 써내시오가 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시험 문제였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코드를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코딩 같은 경우는 요즘 뭐 AI가 뭔가 해준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복잡한 웹사이트 같은 거는 못 만들어주는데 실제로 이런 코드는 만들어줘요.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여기다가 주석으로 입력할게요. 7단을 출력하는 코드. 이게 주피터라서 안 나오나? S.py. 지금 회색으로 나오는 게 지금 AI가 만들어주는 문구예요. 주석 첫 문장에 따라서 얘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 지금 회색으로 여기서 탭키를 땅 치면 코드가 세팅이 되거든요. 다 했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네, 9구단 7단이 나오죠. 근데 이런 기본 코드들은 얘가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는데, 입력 값에 따라 값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이해를 못하죠, 지금. 계속 똑같은 멘트만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요구사항을 한글로 적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요구사항을 한글로 적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주는 코드가 완벽하진 않아요. 실제 실무자들이 검증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만들어주는 코드의 30%밖에 건질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챗 GPT 유행했었잖아요. 그 챗 GPT한테 질문을 남기는 거를 프롬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어떻게 질문을 줬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 챗 GPT 질문들도 막 공유가 돼요. 보통 프롬프트 공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문을 잘 던지느냐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AI라 그래도 아직까지 만들어주는 내용이 100% 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만들어내는 내용을 내가 보고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게 두 번째로 요구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장을 AI한테 던졌을 때 AI가 이런 코드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면은 이 코드를 내가 그대로 사용을 할지 아니면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보고서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내가 수정을 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의 프로그래머의 그 능력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딩하는 것보다 코딩된 걸 눈으로 보고 검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손코딩 테스트가 더 중요해져요, 요즘은. 차라리 옛날에는 이거 100번 틀리면은 그냥 100번 다 내가 컴퓨터로 소스코드 고쳐가면서 어떻게든 결과만 만들어내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어. 만들어진 거를 검증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딱 한 번에 코드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야 돼요. 그나마 아까 AI 걸어갖고 제가 코드 만들었었잖아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일 밀고 있는 AI예요. 챗 GPT도 얘랑 아마 구형 모델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이거 쓰면 코딩 다 해주겠네. 아, 여러분, $100입니다. 사용료. 일단 돈 없으면 다 짜야 됩니다. 저는 이거 결제하고 쓰는 거예요. 실제로 쓰면은 얘가 이제 내가 원하는 코드를 만들어준다에 대해서 그거를 보고서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쓰다 보면은 얘가 오래 쓰면 쓸수록 내가 평상시에 작성하는 코드 패턴을 학습을 해서 몇 글자만 입력해도 아, 이 사람이 이거 코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내가 이전에 코딩했던 내용에 기반하는 코드를 제시를 해줘요. 그것 때문에 쓰는 거지 얘가 만들어주는 코드를 기대하고 쓰진 않아요. 몇 번 써봤는데 1도 못 쓰겠어. 이런 기초 수준의 코드는 얼마든지 해주는데 복잡한 코드는 못 만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알고리즘의 과정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코드의 흐름을 직접 눈으로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게 오히려 요즘은 더 중요해졌다는 거. 아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하신다면 학교 시험 문제가 교수님이 제시한 문제를 푸는 식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그거 막차예요. 아마 여러분들 후배는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시험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문제를 만들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미 관련해서 그 여러 대학교들 교수님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 딱 막차야. 이후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자, 요거 다 보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좀 많네요. 요번 단원 내용이요, 생각보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합시다. 지금 10시 15분인데요. 이거 해서 제가 45분에 다시 수업 재개하는 걸로 할게요. 자, 조금 이따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리스트를 정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의 원소를 재배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원에서 소개하는 처리 과정들도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내장 함수들이랑 기능이 다 겹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코드 자체를 직접 구현할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직접 구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는 리스트의 역순 배치입니다. 정렬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순서를 뒤집는 거예요. 자, 리스트가 5, 3, 7, 1, 9가 있어요. 그럼 이때 역순으로 재배치하려면은 앞에 거랑 맨 끝에 거를 교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끝에서 두 번째 거를 교환해야 되고 가운데 거 놔두면 되죠. 0번째 거랑 네 번째 거를 교환하고 1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교환하면 되죠. 리스트의 원소가 홀수개일 때는 가운데 거를 놔두는데요. 짝수개일 때 봅시다. 5, 3, 7, 1, 9, 8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나누고 교환하고 교환하고 이렇게 되겠죠. 6개일 때는 3번 처리하면 되고요. 5개일 때는 2번 처리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2로 나눈다고 치면 2 나누기 6은 3인데 2 나누기 5는 2.5잖아요. 0.5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체 길이를 놓고요. 반복의 횟수가 길이를 2로 나눴을 때 정수 부분의 목만 취해야 돼요. 그래야 홀수계일 때는 2.5가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0.5를 제외하고 몫에 해당하는 횟수만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스트의 길이를 먼저 측정을 하고요. 리스트의 길이를 2로 나눈 정수 부분의 목만 취합니다. 슬래시 2개짜리는 나머지를 버리는 연산이었어요. 왜냐면은
홀수 개일 때는 가운데 부분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머지를 버리고 정수 부분의 목만 취하면 됩니다. 자, 반복 횟수가 정해졌어요. 0부터 2 전까지. 그럼 0하고 1 두 번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i가 0일 때 반대편 원소의 인덱스를 구해야 돼요. 전체 길이가 5인데 0일 때 4가 돼야 되고요. 5개 중에 i가 1일 때 반대쪽 원소는 3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5 빼기 0 빼기 1 해주면 돼요. 5 빼기 1 빼기 1. 그러니까 현재 i가 가리키는 인덱스 번호를 전체 개수로 뺀 다음에 1을 또 빼주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 원소의 인덱스 p는 사이즈 빼기 i 빼기 1입니다. 자, 우리가 연산자 이야기할 때 대입 연산자의 기능 중에 a, b는 b, a라고 명시하면은 두 개의 값을 맞교환하는 로직이 있었어요. 마이리스트의 i번째 콤마 마이리스트의 p번째를 마이리스트의 p번째 콤마 마이리스트의 i번째 라고 지정하면은 i번째와 p번째를 맞바꾸는 거죠. 그럼 i는 0, 1이 되고 p는 계산식에 따라 4, 3이 되니까 0번째랑 4번째 거 바꾸고 1번째랑 3번째 거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리스트를 맞교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리스트를 순차적으로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되게 많이 써요. 자, 원본 리스트가 2, 4, 1, 3인 경우 1, 2, 3, 4가 되게끔 하려는 거예요. 여기 실제 그림은 3, 1, 5, 4이네요. 3, 1, 5, 4, 2일 때. 지금부터 보실게요. 값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집중하세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값을 지금부터 확정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i가 0일 때 이 0번째 거랑 나머지 것들을 비교해요. 그래서 j는 1부터 4까지가 돼요. 3이랑 1이랑 비교해요. 1이 더 작으니까 맞바꿔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랑 나머지 자리를 계속 보는 거예요. 얘랑 비교해요. 1이 작으니까 패스. 얘랑 비교해요. 1이 더 작으니까 패스. 얘랑 비교해요. 1이 더 작으니까 패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리를 1로 픽스 지어요. 그 다음에 i가 1 증가해서 다음 거랑 나머지를 비교해요. 3하고 5를 비교해요. 3이 더 작으니까 패스. 3하고 4를 비교해요. 3이 더 작으니까 패스. 3하고 2를 비교해요. 2가 더 작으니까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 i가 또 1 증가합니다. 세 번째 자리랑 나머지 거를 비교해요. 5랑 4를 비교해요. 4가 더 작으니까 바꿔요. 그 다음에 4랑 3을 비교해요. 3이 더 작으니까 바꿔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자리를 3으로 픽스 지어요. 자, 이제 네 번째 거랑 나머지를 비교해요. i가 3으로 증가해서 4가 더 작으니까 바꿔요. 마지막 자리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건 1, 2, 3, 4, 5가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문으로 구성하면 계속 한 칸씩 지나가면서 증가하고 있죠. 마지막 거 안 했죠. 그러니까 반복문의 i 값의 범위가 우리가 for i in range 0부터 사이즈까지 하면은 끝까지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게 사이즈 빼기 1까지 반복해라가 돼야 돼요. 전체 길이가 5개인데 4까지만 반복해라 라고 설정을 하면은 0, 1, 2, 3 0, 1, 2, 3 딱 여기까지만 하니까요. i가 요 4개에 대해서 한 칸씩 전진할 때마다 나머지 것들이랑 비교했죠. 그러니까 j는 i 플러스 1부터 끝까지 비교합니다. 그래서 i에 대한 반복문은 0부터 전체 길이 빼기 1, j는 i 플러스 1부터 끝까지. 이렇게 했을 때 i번째와 j번째를 비교해서 크기가 작으면은 맞바꾸시면 됩니다. 자, 리스트 있고요. 프린트 마이 리스트. 사이즈 잡아요. 5죠? 0부터 4 전까지. 그래서 반복 범위는 0, 1, 2, 3이 돼요.
자, i 플러스 1부터 j는. 그럼 0일 때는 1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i가 1일 때는 2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3부터 끝까지. 얘는 4부터 4까지. 이렇게 해서 i번째가 j번째보다 크다면 맞바꾸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비교식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은 내림차순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 포문과 이 포문 자체가 하나의 공식이에요. 만약에 지금 당장 이 코드를 내가 따라가는 게 버겁다면 일단 외우세요. 되게 많이 씁니다, 이거. 순차 정렬, 역순 정렬.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해진 일련의 절차로서 프로그램 작성의 기초라고 그랬고요. 이걸 우리는 공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반복문의 초기식이나 증감식의 수식을 적용하면 반복문의 범위를 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반복문의 인덱스는 리스트의 인덱스 원어와 같은 특성을 갖기 때문에 반복문을 써서 리스트의 원소를 탐색이나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원소의 재배치나 정렬은 매우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니까 외우세요. 자,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입니다. 2차원 리스트를 탐색하고자 할 때 반복문을 중첩해야 되는데 안쪽 반복문이 담당하는 역할은 열에 대한 탐색이었고요. 바깥에 게 행을 담당했죠. 1차원 리스트를 순서대로 정렬하기 위해서 중첩 반복문을 쓸 때 바깥 반복문의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째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원소 전까지, 두 번째부터 마지막 원소 전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원소 전까지 하나 빼고 진행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실습하시고 여기도 문제 하나 있습니다. 하나, 두 개 있어요. 자, 요거까지 이제 해결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11시 반에 다음 교시 시작할게요. 시작하면서 요거 풀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저도 지금 오프라인으로 책을 갖고 있어서 책을 보실 때는 같이 좀 페이지 번호 얘기하면서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1시 반에 시작할게요. 연구과제 1번 풀이는 일주일간의 시급을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이제 어떤 학생이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에 대한 시간이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총 급여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문제의 기본은 어쨌건 합계 구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평일에는 시급 9,500원을 적용받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지금 진행이 된 건데, 시간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이 된 건데, 그럼 여기까지죠? 여기가 평일이에요. 평일에는 시급 9,500원, 주말에는 13,000원이래요. 자, 그럼 합계를 낼 때, 여기까지는 9,500을 곱해서 더하면 되고, 여기까지는 13,000을 곱해서 더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리스트의 인덱스예요.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or time 이렇게는 못 구해요. 자, 아래 반복 문제에서 요일을 식별할 수 있는 값은 리스트의 인덱스예요. 월요일이 0에 해당하고 일요일이 6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의 인덱스를 파악할 수 없는 아래의 반복문으로는 해결이 불가합니다. 자, 인덱스를 판단할 수 있는 반복문으로 해결해야 돼요. for i in range 0부터 len time.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타임의 i번째를 출력하면은 각각의 그 원소값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평일에 대해서 if i가 5보다 작다면 0, 1, 2, 3, 4 여기까지가 평일이니까 5보다 작다는 건 평일이죠. 페이에다가 타임의 i번째 곱하기 9,500을 더하고요. else pay 플러스 이퀄 타임의 i번째 곱하기 13,000을 구하면 프린트 pay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출력 결과를 좀 있어 보이게 만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형식 문자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각각의 원소값에 접근할 때 타임의 i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번거롭다라고 여겨지면 for iv in 이너미레이트 함수 써서 타임 이렇게 걸면은 i가 인덱스 번호가 되고 v가 원소가 되죠. 그러니까 타임의 i번째 대신에 v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면 타임의 i번째 대신에 v를 쓸 수 있는 거죠.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자, 이게 풀이 1번이고 풀이 두 번째 인덱스와 원소를 한꺼번에 추출할 수 있는 반복문을 사용한 경우.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연구과제 두 번째입니다. 어느 유저의 그 게임 인벤토리래요. 아이템을 판매할 때는 원래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있는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아이템의 수량과 단가를 표현하는 딕셔너리, 수량은 몇 개, 단가는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로 이 인벤토리를 표현하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리스트인데 아이템 하나의 정보가 딕셔너리로 되어 있는 거죠. 수량은 291에 단가 500, 수량은 586에 단가 320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인벤토리를 표현하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수량과 단가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이때는 파이썬 내장 함수를 처리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얘네들을 팔았을 때 총액을 구하시오니까 일단 총액을 위한 변수 하나 준비하고 이번에는 몇 번째 원소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아이템인 인벤. 자, 토탈을 구하는데 인벤의 수량 곱하기 단가 이게 원래 가격인데 이 가격에 90%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진 가격을 이제 소수점 수제자리까지 출력을 하면은 아이템에 대해서죠. 아이템에 대해서. 아이템이 원소 하나니까요. 가격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 파일을 제가 단톡방에 올릴게요. 자, 연구과제 풀이까지 봤고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책 내용을 짚어볼 건데, 네, 책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게 챕터 3, 챕터 4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60페이지 쪽으로 가보죠. 자,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책을 화면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메모장에 적어가면서 볼게요. 뭐 단일 조건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60페이지 맨 하단 쪽에 보면은 형식 1이라는 박스가 있어요. 예, 요거 하나 표시해 놓으시고요. 뭐 조건문은 조건이 참일 때 수행되는 거다 라는 것만 이제 인지하면 되죠.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형식이 중간 부분에요. if else문. 제가 이제 책 같은 거 보면서 되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내용의 순서예요. 컴퓨터 책이 특히 그게 심한데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앞에 거를 설명하려고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도 비슷한데 61페이지 맨 하단에 실습 단일 조건문 형식 이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세요. 왜 실습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단일 조건문이라고 했는데 실제 안에 코드를 보면 중첩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요 예제 정도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코딩하기 전에 실행 결과를 먼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결과와 맞아 떨어지는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62의 중간 부분 형식. 이거는 if, else, if, else문의 형식이죠.
자, 63페이지에 나온 사망조건문은 그냥 X 치고 넘어가세요. 이거는 파이썬에 없는 문법 억지로 좀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은 형식 있죠? Y문 형식. 네,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65페이지에 맨 위 실습 while 반복문 예. 요거는 예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했었던 예제랑 비슷한데 네, 요거 관련해서 65페이지에 밑에 보시면은 해설도 같이 있어요. 해설도 같이 한번 쭉 따라서 보시고 66페이지 무한 루프라고 하는 거는 굳이 실습할 내용은 없어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밑에 보면 랜덤 모듈이라고 나와 있는데 랜덤 모듈이랑 67페이지까지 거쳐지죠. 이거 지금 보시지 마세요. 아직 우리가 모듈이라는 개념 자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이 책에서도 모듈이라는 개념을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쓰고 있거든요. 모듈 개념은 후반부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P69 중간 부분 브레이크 컨티뉴 그림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습 그 밑에 있는 실습 같이 진행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0페이지 중간 부분에 포문에 대한 형식 거기에 보면은 포, 변수, 인, 열거형 객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거형 객체에다가 레인지 그 다음에 리스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쓰는 게 그 에너미레이트 함수 쓰는 경우 있었죠. 에너미레이트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P74에 맨 위 중첩 반복문 구조 그림 네, 그 밑에 이제 구구단 나와 있는데 구구단은 뭐 우리도 해본 예제니까 넘어가시고 문장과 단어 추출은 지금 볼 예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 3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챕터 3은 이 정도만 체크하세요. 그리고 연습 문제 각자 해보시고요. 자, 챕터 4로 넘어가서 페이지 82 전체 여기 내용 설명이 좀 좋아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좀 더 단어를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P85 맨 윗부분에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리스트 형식, 뭐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단일 리스트 예라고 나와 있는 부분 실수까지는 필요 없고요. P86에 맨 위에 그림, 이게 이제 리스트의 구조 설명하는 그림인데, 여기에서 색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는 인덱스 번호라고 명시를 했어요. 인덱스가 우리말로 풀면 색인이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컴퓨터 책들이 외국어를 한자어를 이렇게 번역해서 넣으려고 그래요. 자, P88부터 90까지 실습 및 설명 한 번씩 해보세요. 우리가 했었던 그 리스트의 내장 함수들에 대한 기능들 똑같이 나와 있는 예제인데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같이 짚어보시고요. 자, 4.2.3 리스트 내포 예제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튜플도 넘어가고, 비순서 자료 구조 셋 100, 96페이지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셋이라고 하는 집합 자료용이 있거든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저는 안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P99페이지 형식. 이 내용은 딕셔너리 구조 설명입니다. 어떻게 예제도 내 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는 아까 제가 보기엔 내용이 좀 아직 이르니까 이건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에요. 그 4.4 자료구조 복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설명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네요. 이 부분은 이제 한 번씩 각자 읽어보시고 내용 정리해 놓으시고요. 4.5의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이제 오늘 우리가 봤었던 내용하고 겹쳐지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104페이지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107페이지 검색, 요거는 오늘 수업 자료에서 안 다룬 내용이니까 요 부분은 좀 체크를 하세요. P104부터 이게 벌써 나올 예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09페이지까지는 이제 알고리즘인데 오늘 수업 내용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요 내용 통해서 오늘 수업 내용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 문제까지 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챕터 5에 나오는 프로그램 블록 만들기부터는 내일 수업 내용하고 겹칩니다. 여기 표시해드린 부분들 한 번씩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적어놓은 거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만약에 용어 같은 것들이 좀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용어 선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헷갈린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과감하게 책 내용은 버리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PDF 자료 뒷부분에 보시면은 종합 문제라고 해서 문제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PDF 파일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총 7문제인데요. 요 7문제를 지금부터 12시 45분까지 풀어보시고요. 12시 45분부터 요 문제풀이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좀 쉬운 문제부터요. 좀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쭉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풀 수 있는 것들만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12시 45분에 풀이 시작합니다. 조금 이따 봅시다.